네, 안녕하십니까. 토크 IT 오늘 두 번째 세션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라는 주제로 레드에코리의 송기훈 부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은 저희 주식방송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는데 네. 그때까지는 델코리아였는데 오늘 올해 보니까 갑자기 레드에코리아 이게 대세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회사를 잘 옮기신 것 같은데 네. 어떠십니까? 네, 언제 옮기셨어요? 작년 4월에 옮겼습니다. 네, 네, 이제 1년이 돼 가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회사 문화가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드햇이라고 하는 회사가 오픈소스 진영이 굉장히 그 맏형격인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직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자유롭고 오픈돼 있어요? 네, 창조적이고 네. 굉장히 어, 네, 굉장히 좋은 알겠습니다. 회사원입니다. 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근데 레딧에서는 뭔가 하드웨어 비즈니스라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이머징 솔루션 BDM이라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레드햇에서 이야기하는 이머징 솔루션 얘기는 뭐 클라우드, 네. 뭐 좀 전에 최원영 부장이 소개했던 오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관련된 솔루션들,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 같은 아, 제품들 이걸 네.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제품 담당을 하고 있는 오케이. 예, 네.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스토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데이터가 폭주한다 이런 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스토리지 관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전통적인 우리가 데이터의 폭증을 예상을 할 때는 네. 굉장히 사실 손쉽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일단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데이터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수치 데이터들, 네네. 기업이 활용하는 대부분의 이제 그러니까 라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네. 1년에 얼마의 데이터가 쌓일 것이고 5년 후에 얼마의 데이터가 쌓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예측이 가능했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요즘 빅데이터라든가 뭐 대량의 데이터들을 기업에서는 이제 분석해야 되고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네. 스토리지에 대한 관점들도 기존에 예측이 가능한 스토리지 구조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적시에 네. 적합한 용량과 성능의 스토리지를 빠르게 도입하고 확장해야 되는 것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스케일 아웃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변화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가장 네. 비용 효율적인.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부장님 관점에서 요새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안 붙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도 많이 요새 회자되고 있는데 부장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는 건 어떤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를 일단 예를 들면 저 서버 가상화 처음 나온 거는 사실은 효율적인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네. 그러니까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걸 높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목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그게 서버만 적용을 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서도 그런 적용을 통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단지 서버뿐만 아니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또 다양한 그 데이터 센터를 아우르는 환경에서 결국에는 스케일 아웃 환경으로 가는 것이 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고비용 구조거든요. 이 비용을 합리화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만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만큼 리소스들을 즉시에 확대하고 즉시에 네.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그런 방법을 찾다 보니 결국에는 하드웨어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거든요. 네. 결국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손쉽게 달성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는 이제 스토리지 부분이 바로 이러한 그런 데이터의 폭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효하고 적시적으로 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로 많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요. 정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굳건하게 딱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그 데이터 센터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데이터 센터가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 데이터 센터 내부 보더라도 피지컬하게도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그렇죠. 달라질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패브릭이라고 하죠. 네트워크 구조도 좀 달라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서버 스토리지가 다 스케일 아웃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 전통적인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했을 때 네트워크 구조는 뭐 3티어 네트워크 구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네. 그래서 네. 뭐 노스 사우스 쪽을 이제 뭐 밴드위스를 확대하는 형태의 구조였다면 네. 결국에 스케일 아웃은 각각의 노드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리소스들이 네. 수평으로 증가를 함으로써 내부의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디자인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네. 서버 스토리지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네. 서버 스토리지가 그러니까 다목적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서버는 고가용성, 고집적도 CPU랑 메모리가
고집적인 서버가 필요할 것이고 스토리지는 그런 CPU나 메모리보다는 디스크를 많이 꽂을 수 있는 그런 네. 형태의 그런 서버가 그러니까 도입이 될 것이고요. 그런 형태로 그리고 네트워크도 뭐 SDN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종래의 그런 스위치 구조의 아키텍처에서 일반 X86이라든가 일반 범용 서버가 네트워크 스위치 역할을 하는 형태로 또 변경이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하드웨어는 되게 이제 뭔가 아주 그 단순해. 심플 단순하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스토리지의 어떤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가용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통적인 우리가 스토리지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스토리지를 도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토리지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그러니까 그 고가용성을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스토리지들이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 자동으로 인텔리전트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이유는 네. 운영상의 버든이라든가 어려움들을 제거하고 높은 기술력이 없더라도 소프트웨어 스토리지들을 손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이 역시도 네.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죠. 더 왜냐하면 구성되는 이런 부품들이라든가 이런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 일단 네. 셀프 힐링, 셀프 매니징이라고 하는 이런 인텔리전트한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런 중요한 특징들에 대해서 레드햇은 어떤 뭐 전략이랄까 어떤 특징들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이 기업이 요구를 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영역에 맞는 솔루션들을 적시에 제공하고 적합한 이제 아키텍처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멀티퍼포즈 그리고 네. 유니파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블럭 오브젝트 파일 시스템 같은 것들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모든 걸 정의하자. 그러니까 네. 스토리지 자체가 하드웨어는 범용적인 하드웨어를 사용하되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오픈이죠. 네. 산업 표준을 제공하면서 뭐 벤더의 디펜던시가 없이 물론 레드햇이 제품을 제공을 하지만 실제 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혁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네. 자, 뭐 이거는 전체 구성 네. 이렇게 하고요. 여기 뭐 이제 아까 이제 파일 시스템하고 네. 이제 블럭 앤 오브젝트 이 두 가지 타입들을 어떤 세 가지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이것들을 다 지원하는 이제 그 오픈 소프트 디바이스 스토리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제품을 보도록 하죠. 제품이 보면 여기 보면 레드햇 스토리지, 잉크탱크. 레드햇 스토리지는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네. 네.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 그 스토리지 기술인 클러스터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가 레드햇 스토리지라고 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비정형 데이터라고 네. 하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들을 파일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네, 네. 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잉크탱크라고 하는 회사를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잉크탱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세프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 네. 세프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구조의 오브젝트랑 블록 역할을 하는 네. 그러니까 블록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센 스토리지 네. 그러니까 뭐 FC 센이나 아이스카시 센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센 스토리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제품으로 저희는 뭐 파일과 블록 오브젝트를 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드웨어를 파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소프트웨어 모듈인 거죠. 네, 밑에 맞습니다. 하드웨어 어떤 것들이 붙이면 되는 거죠. 그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증된 하드웨어를 쓰시면 상관없고요. 네. 그 인증된 하드웨어들은 여러분들 뭐 대부분 쓰시는 다양한 벤더의 제품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인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제품들을 한번 각자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레드 스토리지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파일 시스템이고 기존에 이제 나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나스가 진화된 형태. 네. 네. 이 기본적으로 레드햇 스토리지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증하는 데이터, 특히 비정형 데이터의 폭증을 네. 효율적으로 보관, 저장하고 공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뭐 미디어나 뭐 머신 데이터, 그다음에 네. 뭐 지오스파셜이라고 하죠. 그런 GIS 데이터들이라든가 어떤 요즘 말 빅데이터하고도 네, 연관돼서 맞습니다. 사물 인터넷하고도 연관. 네, 맞습니다. 그러한 네.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들을 단일한 볼륨에 저장하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뭐 요새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다양한 이제 뭐 스토리지나 디파인 스토리지도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레드햇만의 레드 스토리지만의 어떤 그 차별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제품 자체가 그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오픈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오픈 소스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오픈 소스라고 하지만 실제 저희가 제공하는 레드의 스토리지는 저희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는 검증된 엔터프라이즈급 OS 환경을 상속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보안이라든가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케일업을, 그러니까 검증된 이 그 확장성들, 이 뭐 수십 페타바이트, 네. 엑사바이트급 확장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고가용성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99.999% 이상의 그런 고가용성 아키텍처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실제 기본적인 여러 가지 그 기능들 몇 가지만 더 구체로 보도록 하죠. 네. 특히 그 이러한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잠깐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스토리지 용량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5년 뒤에 얼마의 스토리지 공간을 쓸 것이다를 예측해서 네. 그 정도의 사이즈의 스토리지를 사죠. 네, 사고 그렇죠. 그 스토리지 공간이 이제 모자르게 되면 제품을 변경하게 되죠. 더 네. 높은 급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위 말하는 포크리프트라고 해요. 이렇게 떠서 버린다라고 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면 새롭게 스토리지 사는 비용도 발생하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요. 또 네. 새로운 스토리지로 또 가야 되는. 근데 이러한 분산 스토리지 구조들은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션 할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 늘릴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늘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감가상각이 지난 그 해당하는 서버 같은 것들은 다시 폐기하고 새로운 노드들을 계속 확장하고 함으로써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도 낮출 뿐더러 실제로 비용을 옵티마이즈 할 수 있다. 그래서 업프런트 코스트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들을 낮추고 네.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투자들을 지속적으로 선형적으로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 두 번째는 어떤 네, 일단 스토리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장의 용도만 쓰는 게 아니라 활용의 용도에서도 봤을 때 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연동돼야 되고 네. 예를 들어서 네. 저희 클러스터 같은 레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런 단일한 네임스페이스, 글로벌 쉐어드 네임스페이스라는 거 하나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뭐 자바라든가 뭐 C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부터 클라우드상에서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들 그리고 뭐 모바일에서도 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API들을 다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리스하게 그런 API들을 제공하면서 보안 측면에서도 그런 프로토콜들을 암호화한다거나 하는 형태의 엔터프라이즈급 보안도 제공을 하고 이런 그리고 뭐 인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 시스템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오픈 소스 환경에는 꼭 필연적인 기능이 특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어떤 특징입니까? 특히 그 레디아 스토리지의 그 이런 클러스터 기술의 가장 특징인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네. 그 저장한 데이터를 다양한 하나의 데이터를 다양한 엔드포인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스토리지는 단일 목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투원으로 다 매핑이 그렇죠.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용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네네네. 용으로만 저장을 오케이. 했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하나의 데이터를 동시에 웹 어플리케이션과 하둡 그리고 뭐 다른 또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또 동시에 접속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실은 물리적인 한계들, 데이터가 위치하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와 상관없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자유스럽게 데이터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네.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보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하둡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빅데이터 하둡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둡하고 이제 그 레드 스토리지하고 연동이 됐을 때 어떤 뭐 장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드 스토리지 3.0부터는 그 맵 리듀스에 대한 플러그인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HDFS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전통적으로 하둡에서 사용되는 HDFS,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둡 파일 시스템들은 그 분산 파일 시스템의 그런 그 약점 중에 하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네임 서버, 소위 말하는 마스터 서버를 별도로 두거든요. 네. 이 마스터 서버라는 게 결국에는 마스터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없는, 스토리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단일 장애 지점이라고 저희가 네네. 이야기하는데 그런 네. 기술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레드의 스토리지를 쓰게 되면 레드의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네임 서버라든가 마스터 데이터 서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네. 클러스터 내에 그런 마스터 데이터 역시도 같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노드가 죽더라도 예, 전혀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스토리지 자체를 또 저장을 하면서 분석용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업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저장용 스토리지와 분석용 스토리지를 나눠서 구성하는 거를 네. 그 레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저장과 분석을 같은 스토리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절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자 비용과 어떤 비용과 비용의 안정성. 가용성이 네.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클라우드 이제 아마존 EC2랑 사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네. 또 이점이 있는 건지. 일단 그 레디아 스토리지는 가상화 혹은 아마존 같은 그런 클라우드 상에서 또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구성상의 이점은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아마존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자체가 전 세계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표에 나와 있는 대로 뭐 US 웨스트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레드 스토리지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US 이스트에 있는 데에서도 또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되면 US 웨스트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이게 리플리케이션이 됩니다. 네. US 웨스트로. 그러면 US 웨스트에 있는 고객들이 사용하는 그런 성능과 속도를 US 이스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이 아니라 그래서 아일랜드라든가 뭐 유럽 같은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을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고객들이 정말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하죠. 그 네.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대한 성능 속도들을 거의 동일하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투자 비용 없이 이런 데이터에 대한 복제들, 그리고 분산들을 네.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죠. 네. 자, 이게 요번에 레드 스토리지가 버전이 최근에 3.0이 나왔지 네, 3.0이 않습니까? 나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 나온 거죠? 네, 작년 네. 11월 달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 3.0에서의 뭐 새로 나온 어떤 특징들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영 관리에 대한 콘솔, 그러니까 그 운영 관리 도구들이 좀 강화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RH-EV 매니저라고 하는 그런 그 관리 툴이 있습니다. 가상화 네. 관리 툴에 이게 통합이 되면서 네. 이게 굉장히 좀 더 손쉽게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는 UI라든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RH-EV 같은 그 가상화 기술들에서 바로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백엔드 스토리지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실은 전통적으로 이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는 하드웨어 스토리지랑 다르게 그런 매니지먼트 쪽을 또 분리해서 활용을 했다면 이번에 버전에서는 SNMP라고 하죠. 그래서 네.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그런 일반적인 하드웨어 장비에서 제공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이 레드 스토리지도 하나의 하드웨어 인프라처럼 그런 모니터링과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또 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뭐 어떤 그 스토리지 하드웨어 스토리지 운영자가 익숙한 형태로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것이죠? 네, 네. 네. 그럼으로써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만 하드웨어 엔지니어들도 손쉽게 이런 장비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운영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술들이 좀 향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API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지금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뭐 니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위프트에 대한 그런 통합 호환성들도 네. 제공을 해서요. 스위프트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도 레드 스토리지에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커맨드 라인에 대한 익스텐션들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또 레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다양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을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네이티브하게 레드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또 제공을 하고 그런 API들을 좀 향상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레드 스토리지로 기존에 나스하고 이제 뭐 매칭되는 부분을 봤다면 이제 기존에 센하고 매칭된 부분이 지금 이제 볼 잉크탱크 셀프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이죠. 네. 자, 근데 그 시청자분께서는 잉크탱크 셀프란 말이 회사란 이 제품이 아직 생소한 분들 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이거 좀 먼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잉크탱크라고 하는 회사는 그러니까 세이지 웨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세이지 웨일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박사과정 논문으로 만들어진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 기술을 네.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개방하면서 네. 나타난 회사고요. 특징을 좀 보시면
특히 그 분산형의 블럭 스토리지 네. 형태, 그러니까 블럭 스토리지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센 스토리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네. 블럭 방식으로 디스크를 이제 만들어서 런이라고 하죠. 런이나 네네. 볼륨을 만들어서 어플리케이션들을 뭐 올려서 활용을 한다거나 뭐 하는 형태의 그런 로컬 디스크 같은 것들을 제공을 그렇죠. 하고요. 특히 그런 블럭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능들, 뭐 예를 들어서 래피드 프로비저닝이라든가 뭐 네. 스냅샷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또 제공이 가능한 이러한 네.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기존의 이제 센 방식을 뭔가 이제 효율적인 이제 분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소프트웨어 정의로 네. 하는 것이 이제 세프. 네. 세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저 세프라는 게요. 잉크탱크라는 것도 되게 독특하고 두 개 다 독특한 영어 네. 단어라서. 네. 그러니까 잉크탱크라는 이름의 영어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세프는 뭐냐면 그러니까 꼴뚜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꼴뚜기? 예, 꼴뚜기. 그래서 이게 목적이 뭐냐면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 유니파이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머리는 하나인데 네. 다양한 이제 촉수를 아. 수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해서 아.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아. 의미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제 목적은 그래서 블럭, 오브젝트, 파일 시스템 세 가지를 다 지원하는 걸 사실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블럭과 오브젝트, 파일 시스템 우리가 뭔지 알고요. 블럭과 오브젝트 좀 구분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블럭은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런 볼륨, 런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OS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OS 디스크는 운영체제도 설치하고 뭐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서 쓰는 게 이제 블럭 네네.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네. 그 웹하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파일 자체를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HTTP 프로토콜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아. 근데 대신 업로드 다운로드를 하는데 이 파일에 대한 고유 URL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지메일 같은 경우 보면 대용량 메일 같은 것들을 네, 첨부를 네,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보면 고유 URL 같은 것들을 그렇죠. 이제 제공을 하죠. 아. 그래서 그렇게 고유 URL을 통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그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그거를 이제 꺼내고 하는 네, 네, 굉장히 단순한 사실 스토리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잉크테크 세프가 꼴뚜기구나. 이게 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 한국말로도 하니까 꼴뚜기 하니까 좀 이상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요거의 이제 특징들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세프라는 제품이 블럭 스토리지에 대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블럭 스토리지가 갖는 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시스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구 볼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보통 기본적으로 그런 임시 디스크들을 생성을 해서 뭐 가상 머신에 붙이고 네네. 가상 머신이 다운되면 그 디스크는 없어지고 하는데 얘는 이 이제 기술은 영구적인 그렇죠. 그 가상 머신이도 호스트 서버와 상관없이 디스크 자체를 계속 그 호스트가 죽거나 꺼지더라도 계속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는 네네네. 이런 형태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스냅샷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스냅샷이라고 하는 게 블록 스토리지에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네. 근데 블록 그러니까 기존의 센 환경에서 우리가 봤던 그 특징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스냅샷, 클로닝,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야기하는 띵 프로비저닝이라든가 네. 오토 티어링 같이 이런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정의해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다양한 형태의 그 데이터들을 네.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프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현재 저희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능들은 빠져 있는 상태고요. 네. 그 이유는 사실 아직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한 기술들이 네. 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현재는 오브젝트와 블록 스토리지 두 가지 유즈 케이스만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전체 뭐 저희가 이제 세프라고 하는 건 오픈 소스 기반의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잉크탱크 세프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클러스터를 레드의 스토리지로 판매하듯이 아, 잉크탱크 세프 엔터프라이즈 저희는 아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커머셜라이즈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본은 가장 세프의 오브젝트와 블록 스토리지 기능을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요거는 뭐 국내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현재 사용하는 고객들은 없겠네요, 아직. 국내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어디가?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업종만 말씀해 보통 이제 대략. 오픈스택 기반으로 어. 그러니까 오픈스택을
구축하시는 업체에서 좀 네. 예, 많이 도입을 하고 계시고요. 네, 현재도 네, 사용하고 계시는 기업도 오픈스택의 네, 네. 백엔드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레드에서 어떤 서비스를 뭐 솔루션만 파는 건 아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네.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세프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제공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 칼라마리라고 하는 저희 툴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모니터링 매니지먼트 툴, 그 운영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런 툴들도 같이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이런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들이 사실은 좀 운영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손쉽고 라이트웨이트하게, 그러니까 좀 가벼우면서 좀 손쉽게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칼라마리라고 하는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오픈소스라고 하면 선입견이 설치 구성하기 되게 힘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손쉽게 배포하고 설치할 수 있는 디플로이먼트 툴들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위자드 방식, 그러니까 그 마법사 방식이죠. 그래서 네네. 클릭해서 그 세프 클러스터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들도 제공해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커뮤니티 버전과 다른 게 저희 레드햇이 제공하는 글로벌 서포트 서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SLA 기반의 서포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거죠. 이 여기에는 버그 패치라든가 업데이트, 뭐 버전에 대한 지원 관리,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리고 뭐 케이스라고 하죠. 장애가 났을 경우 아니면 혹은 운영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 엔지니어를 통해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소위 말하는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그럼 세프 같은 것은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이것도 서브스크립션 방식입니까? 네, 이거- 서브스크립션 아, 이거 방식입니다. 서브스크립션 네, 방식입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 팩에 이런 것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네. 저 세 가지에 대한 모든 지원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잉크탱크 세프 엔터프라이즈 아이스의 특징들 몇 가지 보도록 하죠. 네. 네. 기본 저희 그 제가 뭐 스냅샷이라든가 뭐 클러닝은 말씀드렸는데 이제 캐시 티어링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또 제공해 드립니다. 네. 이게 뭐냐면 소위 그 센 스토리지 쪽에서 보면 그 뭐 오토 티어링이라고 계층화? 하는 기술, 계층화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풀을 성능이 빠른 풀과 성능이 낮은 풀을 나누게 되면 네. 실제 전체적으로 뭐 성능이 빠른 디스크만 쓰는 게 아니라 성능이 빠른 디스크와 성능이 비교적 낮은 디스크들을 섞어서 네. 이제 그런 리드 라이트들을 차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빠른 리드 혹은 리드 라이트를 그러니까 분리해서 좀 더 빠른 리드 라이트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는 자, 근데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리드하고 리드 이거 구분해서 하게 네.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리드 온리를 하게 되면 리드 네. 쪽의 퍼포먼스, 예를 들어서 좀 읽기가 많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일 경우에는 아. 읽기를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보다 빠른 읽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라이트는 사실 조회가 많은 업무들 그렇죠. 같은 조회가 경우는. 많은 스토리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따라서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자, 이 스토리지 공간 효율 면에서 어떨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분산 스토리지들이 대부분 뭐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제를 통해서 이제 고가용성을 구성을 그렇죠. 하는데 세프 역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3 리플리케이션 구조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저블 공간에 비해서 물리적인 공간 한 3배 정도가 3배.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사실 투자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좀 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네, 없는 네.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하드웨어 투자 비용을 좀 더 절감하기 위해서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하는 기법들을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뭐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레이드 6를 제공하는 걸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레이드 6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드 6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디스크를 패러티 체크를 하는 디스크를 2개를 놔서 네. 데이터들을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패러티 체크를 해서 네. 복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러면은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3배에서. 3배에서 한 저희가 이거 예측하기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3배가 필요하다면 이레이저 코딩을 하게 되면 한 1.25배 정도. 1.25배. 네. 근데 이제 단점도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좀 느려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레이드의 기본적인 그 속성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볼륨, 풀이 뭐 장애가 났을 때, 그러니까 리빌드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고요. 그렇다면 전체 스토리지에서 어떤 부분은
이제 이레이저 코딩을 하고 네. 어느 분은 이레이저 코딩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겁니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캐시 티어링을 기능을 쓰시게 되면 프론트 티어는 그냥 3 리플리케이션을 오케이, 쓰게 오케이, 되면 오케이. 고성능에 그렇죠. 예, 계속 24시간 365일 네네네. 서비스가 가능하고 아. 백 쪽은 읽기 쓰기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이레이저 코딩으로 하게 되면 전체 스토리지 구축 비용들을 굉장히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실제 이거 이제 사용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이제 요새 오픈스택이 워낙 하니까 오픈스택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매칭되는 건지. 네. 일단 셀프를 오픈스택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단일한 이 스토리지 클러스터로 오픈스택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니즈를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오픈스택에서 필요한 스토리지를 보시게 되면 신더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볼륨 디스크, 네. 볼륨 스토리지를 또 필요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스위프트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글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템플릿을 저장하는 스토리지가 또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가상 머신이 생성되면 OS 디스크뿐만 아니라 데이터 디스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데이터 디스크용 스토리지도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오른쪽에 있는 장표의 오른쪽에 있는 노바 API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이런 스토리지를 다 구성하려면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종류가 3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셀프를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토리지 기술로 아. 이런 다양한 용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아키텍처가 굉장히 단순해지고 네.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오픈스택 자체가 스케일 아웃형으로 계속 커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스토리지 자체도 그 오픈스택 커지는 만큼 아. 따라서 확장이 가능하다는 같이 거죠. 스케일 아웃이 같은 비율로 그냥 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오픈스택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그 활용도가 높을 수밖에 한마디로 없는. 궁합이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 클라우드 네. 관련돼서 어떤 그래서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셀프라고 하는 게 블록 스토리지를 기본으로 제공하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또 그 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3나 스위프트 API에 대한 호환성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S3나 스위프트 같은 거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그 셀프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셀프를 네. 통해서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스위프트나 S3를 쓰는 것을 셀프를 쓰도록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에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리케이션이 그대로 이 셀프를 통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DR 쪽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셀프는 이제 다양한 DR 기술을 제공하는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뭐 그 양쪽에 데이터 센터들을 놓고 아까 이제 아마존에서 그 클러스터가 이제 네. DR 같은 거 형태를 구성하듯이 셀프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2개를 가지고 이 계속 리플리케이션을 복제하면서 DR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뭐 지리적으로 떨어지는 데를 놓고도 그쪽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그러니까 심리스하게 서비스들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네. 구조를 또 제공을 합니다. 자, 웹 스케일이란 말 요새 뭐 같은 회사도 이제 주목받을 기술로 네. 10대 기술로 하나 선정했는데 웹 스케일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부장님이 관점은 어떤 겁니까? 웹 네. 스케일 애플리케이션 좀 쉽게 기본적으로 말해서. 웹 스케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네. 가장 궁합이 맞는 건 사실은 클라우드고요. 네. 그런 이유 자체가 웹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증가하면 그 트랜잭션을 담당할 어플리케이션의 수를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하드웨어를 늘리고 CPU 메모리를 늘리는 게 아니라 아, 그렇다는 얘기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들이 계속 병렬로 확장을 하면 그 병렬로 확장하는 데 따라서 계속 트래픽들을 계속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거죠. 백엔드에 있는 스토리지가 그 읽고 쓰고 하는 그런 디스크 뭐라 그러죠? 그 선이 라인이 하나라면 네. 사실 앞단에 아무리 늘려봐야 뒷단에서 병목이 그렇죠. 생길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네이티브 프로토콜을 통해서 가속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셀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API들을 제공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위프트나 S3 같은 경우는 HTTP 프로토콜을 쓴다라고 하는데 REST API라고 하죠. 근데 이 장점은 REST API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고 개발하기 쉽고 쓰기 쉽지만 단점은 HTTP 프로토콜이 갖는 단점이 있죠. 뭐냐면 트랜잭션 자체가 영구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네. 트랜잭션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한 번의 트랜잭션이 단일한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빨리 주고받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파일을 쪼개서 그 네. 파일을 동시다발적으로 스토리지에 쓰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네이티브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쓰게 된다면 그럼 파일을 동시에
나눠서 쓰고 읽고 하는 그런 가속 기능들 같은 것들도 어플리케이션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뒷단에 있는 네이티브 프로토콜을 통해서 발란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좀 더 고성능의 스토리지 리드라이트, 스토리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 어떤 그것을 자연스럽게 매칭이 되면서 확장이 가능한 스케일아웃이 되는 그런 스토리지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네. 네. 자,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TCO 옵티마이즈 돼 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포크 앤 리프트라고 하죠. 전통적인 스토리지들이 갖는 그런 단점들, 네. 그 도입하고 버리고 다시 사고 그리고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이런 모든 비용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계속 스케일 아웃을 통해서 투자를 효율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 소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실제로는 이 서브스크립션 이 제품을 산다는 이 제품을 도입해 쓴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 제품이 계속 추가되는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 더 다양한 기술들을 계속 적용해서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전통적인 스토리지는 한 번 사면 그 기능이 추가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버리고 더 추가된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야 되는 반면에 네. 이런 제품들은 계속적으로 기능들을 패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향후에 또 오픈스택 이후에 빅데이터라든가 혹은 뭐 사물 인터넷에서 또 새롭게 표준화되는 프로토콜들 기술들을 또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그 Q&A 때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오픈 소스의 그 커뮤니티 버전과 레드햇이 제공하는 차이가 뭐냐라고 했는데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레드햇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에서 이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런 전문가 집단 그리고 저희 오픈소스 전문가들을 통해서 소스 레벨까지 그런 기술 지원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스토리지 기술들을 비롯해서 레드햇이 제공하는 전체 제품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장님은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하신 분들 네. 5분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네. 맨 끝에 발표해 주시고요. 네. 유지호님, 온라인 분사 환경 및 소산용으로도 활용 가능할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뭐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레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런 아카이빙용으로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네. 자, 그다음에 최감래님, SDS는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에 설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SDS는 결국 스토리지라는 하드웨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극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빅데이터를 넘어 사물 인터넷으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서 필요로 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얻어내기 위한 SDS의 접근법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는 빅데이터 쪽과의 통합들을 굉장히 지금 뭐 로드맵이라든가 네. 현재는 뭐 레드햇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기술들을 계속 그 레드햇 스토리지와 적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물 인터넷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저장뿐만 아니라 분석 이런 것들까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열님, 오픈 SDS 솔루션으로 작년 연말에 레드햇에서 출시한 레드햇 스토리지 서버 3가 기억나는데요. 현재 가능한 총 용량과 빅데이터 관점에서 국내 적용 사례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적용 사례는 저희가 레드햇 스토리지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11월에 런칭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직은 사실 레드햇 스토리지는 국내에 그 공식적인 사례는 없고요. 네. 네. 또 그다음에 현재 가능한 총 용량. 현재 가능한 총 용량은 저희가 지금 그 전체 노드는 192 노드 정도까지 그 단일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해서 제공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전 버전까지만 해도 64 노드가 가장 큰 그 지원 가능 용량이었는데 192 노드에 유저블 8테라 이상, 9테라 이상, 9페타죠 이상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뭐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제약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박재범님, 클러스터 FS 볼륨의 전형 방식에 따른 볼륨 종류 특징을 설명해 주시고 굳이 잉크탱크 인수를 통해 얻어진 레드햇의 최신 취득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그 파일 시스템에 대한 특장점들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좀 오늘 논점에서 좀 벗어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로우 레벨에 대한 이야기라서 좀 다른 시간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잉크탱크를 저희가 인수를 함으로써 가장 핵심적으로 얻어졌던 거는 블록 스토리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화나 클라우드 쪽에 그런 그 호환성 높은 스토리지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가장 크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평호님, 데이터 다중화 방식을 고객사가 투카피 정책을 선호하는데 이레이저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설득하기 가장 좋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레이저 코드를 적용하면 비용은 싸지지만 성능이나 안정성은 떨어지지 않는지요. 레이드 기술을 생각해 보면 이레이저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조합하는데 CPU 파워 등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 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그 워크어라운드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레이저 코딩을 전체 클러스터에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 이제 티어 구조를 나눠서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데이터의 입출력이 좀 빠른 데이터들은 좀 고성능 티어, 3 리플리케이션을 하는 고성능 티어로 올리고, 네. 이제 백엔드 티어 쪽에는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하는, 그리고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했을 때도 실제로 그 볼륨 사이즈라든가 풀 사이즈들을 좀 조절을 해서, 그래서 좀 장애를 좀 그러니까 규모를 낮추는 거죠. 낮추고 네네. 아이솔레이션 시키고 하는 이런 이제 뭐 워크어라운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하드웨어 박스처럼 딱 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고객이 도입 전부터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를 하고 그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용성님,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라는 것이 기존 스토리지 가상화 솔루션들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스토리지 밴드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의와 기술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네. 첫 번째로 그 소프트웨어 가상화 기술은 사실은 그 아직 표준화된 건 없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가상화라고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지 가상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실패한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2007년인가 8년도에 그 스토리지 벤더로부터 나온 개념인데 그 다양한 스토리지 벤더의 스토리지들을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그게 도입된 이게 한 군데도 없었던 이유가 다양한 그 벤더들끼리 누가 이걸 뭐 장애가 생겼을 때 누가 지원을 해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지를 예를 들어서 A사, B사, C사를 묶어서 제공하면 A사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뭐 B사나 C사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지 가상화라고 하는 기술들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뭐 그러니까 스토리지 벤더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라고 하는 기술들을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스형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하드웨어 범용성, 그럼 저희는 X86, 범용 X86을 사용하는 반면에 그런 이제 스토리지 벤더들은 자신의 박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차피 그거는 오픈 기반이 아니라 벤더의 디펜던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자, 최상우님, 오픈스택과 세프 혹은 클러스터 미사용 시 스위프트를 구성하는 경우 VM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지원되지 않는 것인지요? 기본적으로 스위프트는 VM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위프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제공을 하고 됩니다. 한관주님, 레드햇에 잘 어울리는 스토리지 플랫폼을 추천한다면 어떤 제품인가요? 좀 민감한 질문인가요? 레드햇에 어디에 어울리느냐에 따라 다르죠. RHEV냐, 오픈스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거고요. 그리고 뭐 그걸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이메일이라든지 따로 이제 상담하면 되겠죠. 네. 자, 그 부장님, 송 부장님도 이메일 어드레스 말씀하셨습니까? KSONC 골뱅이 레드햇 KSONG 골뱅이 redhat.com. 자, 송기웅 부장님, 제가 그 이메일 어드레스도 댓글창에 썼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좀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나중에 비교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승님, 스위프트, 사인더, 세프, 글러스터, FS의 가격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런 제품의 장점을 묶어서 하나의 제품을 출시는 어려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그 제품들이 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셀프는 셀프.org, 네. 레드의 스토리지는 cluster.org, 다 ORG, 다 예. ORG였죠. 예, 네, 스위프트는 openstack.org라고 아. 하는. 근데 그 사실은 커뮤니티에 지향하는 바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뭐냐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나스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 오브젝트 블럭까지 가려고 하는 거고요. 네. 셀프 같은 경우는 블럭을 기반으로 오브젝트랑 파일 시스템까지 가는. 근데 사실은 로드맵으로 오면 통합이 되겠죠. 로드맵으로 오면 뭐 각각의 기술들이 그런 전체 오브젝트 블럭 파일 시스템들을 다 제공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러니까 나누고 있는 부분은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그다음에 레드 스토리지는 나스를 기반으로 한 거, 그다음에 셀프 같은 경우는 블럭과 오브젝트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김주호님, 하드웨어 연계될 때 기업에서 사용되는 비즈니스 유형, 로직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스토리지만의 정책이 별도로 있을까요? 스토리지 정책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스토리지 정책이라고 사실 좀 좀 더 예, 구체적으로 좀 나중에 구체적으로, 예, 이메일로 네.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규성님, 관리 툴에서 관제 기능 같은 게 있는지요? 네, 그 저희가 레드 스토리지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네기오스 같은 것들 통합돼서 클러스터에 대한 전체적인 성능이나 뭐 현황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네. SNMP 프로토콜을 통해서 대시보드 같은 데 연결해서 보실 수 있고, 셀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듯이 칼라마리라고 하는 별도의 그런 모니터링 툴을 제공해서 그런 클러스터의 뭐 성능이라든가 뭐 현재 지금 뭐 작동 상황이라든가 장애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원재님, 하드 분석용 스토리지를 따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서비스용 스토리지를 분석용으로 쓰면서도 성능 저하가 적다는 뜻인가요? 기본적으로 그걸 목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토리지와 분석하는 스토리지를 같이 두겠다라는 거죠. 네. 류성민님, 센을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데요. 센 이용 시 따로 모듈이 있는지요? 라이센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센은 아마 FC 센, 네. 파이버 채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현재 셀프는 파이버 채널 센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과는 좀 비교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광수님, EMC, IBM, HP 등 서로 다른 벤더사의 스토리지를 함께 묶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근데 가능할 경우 성능상 문제는 없을까요? 근데 지금 뭐 질문하신 게 바로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라는 기술에 대한 질문이고요. 근데 EMC, IBM, HP 어느 벤더도 사실은 그 세 개를 묶어서 제안했을 경우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아, 저희가 말씀드린 기술은 네. 그런 스토리지를 연결하는 기술이 아니라 서버에 있는 로컬 디스크들을 묶어서 스토리지처럼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네. 그것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의 어떻게 보면 개념이겠죠? 네, 맞습니다. 강승규님, 레드 스토리지 사용 시 비용은 어디에서 절감이 가능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하드웨어 추가, 소프트웨어 도입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전통적인 스토리지의 비용 구조를 보시면 그 비용의 그러니까 뭐 이제 저 IDC나 이런 데서 비교한 걸 보면 거의 비용의 한 40% 이상이 그 제품들 역시도 소프트웨어 비용이거든요. 네. 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뭐 DA라고 하죠. 그런 모듈들을 확장하는 데 따른 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또 들어가고요. 라이센스 비용이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비교를 하셔야죠. 그리고 단순히 그러니까 도입 비용뿐만 아니라 TCO 측면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마이그레이션 코스트라든가 운영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향후에 5년 혹은 4년 감가상각 이후에 스토리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의 비용들이 훨씬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가 더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뭐 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비용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화진님, 기업 환경에 대용량 DB에 잉크탱크를 적용할 경우 마이그레이션 후에 레거시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재활용 가능한지요? 또한 스토리지의 경우 안정성과 응답 속도가 최우선인데 타사 제품 대비 안정성, 응답 속도를 보장하는 특별한 장점이 있을지요? 네. 기본적으로 안정성은 일단 분산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고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뭐 엔티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고가용성이 뭐 12.9이라고 하죠. 네. 99.9에 12 고가용성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인 스토리지의 고가용성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박스형 스토리지는 잘 아시겠지만 그 컨트롤러를 이중화하는 정도의 그런 고가용성밖에 제공 안 한다면 클러스터가 규모가 클수록 고가용성은 더 높아지고요. 네.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그 셀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다양한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를 안 드렸지만 뭐 SSD를 좀 섞어서 저널링이라고 해서 네. 전체적으로 풀 SSD를 사용할 경우에 굉장히 고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그 일부분만 SSD를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고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아키텍처들 같은 것들을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능 부분에서도 뭐 사례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를 셀프를 기반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업체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우님, 오브젝트 스토리지 구성 시 검색 성능을 높이기 위한 레드햇만의 특화된 기술이 있는지요? 기본적으로 검색 쪽 부분은 저희가 커버하는 영역은 사실 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검색 부분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구조에서 커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 레벨의 검색은 뭐 기본적으로 뭐 그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뭐 메타데이터 정도의 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동환님, 교육 지원 및 장애 복구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요? 장애 시 36524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서브스크립션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두 가지가 있는데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1년 365일 24 곱하기 7이 되고요. 스탠다드는 비즈니스 아워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정우님, 캐시 티어 기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캐시 용량의 사이징 기준은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지요? 그건 실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활용하는 유즈 케이스를 분석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뭐 8대2, 9대1 뭐 이런 정도 구성이면 뭐 노멀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드는데 이게 뭐 사실은 히트레이시라고 하잖아요. 캐시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히트레이시 얼마나 높냐는 결국에 캐시 사이즈에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옵티마이즈 가지고 있는 비용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좀 뭐 옵티마이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도현님, 백업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되는지요? 일단 그 레드햇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백업 소프트웨어 쪽과 연동을 해서 지금 그 백업 스토리지로 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백업용 스토리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셀프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뭐 스냅샷이라든가 카피 온 라이트들을 통해서 자체적인 이제 그 볼륨에 대한 백업 기능들을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백업 소프트웨어들을 글러스터, 그러니까 레드햇 스토리지를 같이 네. 묶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규성님, 리빌드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하루 이상 걸리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뭘 리빌드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레이저 코딩을 리빌드한다. 근데 이레이저 코딩의 풀 사이즈가 얼마냐, 디스크 개수가 몇 개냐, 그 디스크의 크기가 얼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건 사실 얼마나 걸린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정규님, 분산 스토리지 기반이 되는 스토리지 노드가 되는 서버가 원유에 4개, 그다음에 SATA 디스크를 장착한 4대의 서버가 좋을지 아니면 4U에 24개를 장착한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IC에서 권장하는 최대 노드 서버의 대수는 얼마인가요? 아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최대 노드 수는 없고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별로 네. 스토리지 구성에 대한 권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능 HPC용으로 하실 경우에는 노드당 디스크가 적고 그 디스크 스핀들이 높은 걸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오브젝트라든가 대용량 스토리지용으로 쓰실 경우에는 노드당 디스크가 많이 들어가는 게 낫겠죠. 네, 그런 형태로 차별화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병감님, 아까 아이스 같은 경우에 레드햇 파일 시스템 기능은 아직 미성숙 단계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지원이 가능할지요? 그 셀프 파일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셀프 파일 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그 로드맵 상에는 지금 내년 정도에 출시를 네. 예정인데 아직은 사실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우님, 대용량의 스토리지로 구성했을 때 EMC 같은 벤더사와 비교했을 때 운영 안정성이 확보 가능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운영 안정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고가용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스토리지를 계속 비교를 하는데 전통적인 스토리지는 고가용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컨트롤러를 이중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컨트롤러 이중화가 아니라 이 분산 스토리지는 모든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기능들이 전체 클러스터에 다 분산돼서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뭐 노드가 뭐 어떻게 장애가 나던 서비스는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요. 네. 이주연님, 글러스터도 본연의 나스 서비스 및 버추얼 인프라의 백엔드 스토리지 제공, REST API를 지원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도 사용 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럼 셀프의 유니파이드 스토리지와의 특성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커뮤니티 베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커뮤니티의 로드맵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네. 셀프도 블록 방식으로 스타트를 했지만 오브젝트랑 파일 시스템, 소위 말하는 나스를 네네. 포커싱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아, 글러스터도 나스를 기반으로 했지만 현재 오브젝트랑 이제 블럭까지도 지금 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서로 이제 경쟁 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현재는 그러니까 저희가 유즈 케이스를 좀 나눠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그래서 포커싱하는 건 어떤 기술을 쓰더라도 또 통합 관리가 가능하고 호환이 가능한 형태의 그런 뭐 매니지먼트라든가 운영 관리 쪽을 저희가 또 포커싱을 하고 로드맵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식님, 윈도우 또는 유닉스 기반의 OS에서 리눅스 기반의 OS로의 다운사이징 시 비용은 절감하면서 서버 가용성 및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보안적인 측면의 유의사항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그 리눅스 OS 쪽에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랑은 네네. 좀 멀지만 오케이. 일단 일단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 기본적으로 금융 쪽,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이나 통신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x86 그 리눅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인더스트리가 기본적으로 미션 크리티컬하고 전통적으로 유닉스를 많이 사용했던 그 인더스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검증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뭐 관점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자, 부장님, 네. 뭐 좋은 질문 많았지만 그 중에 5분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김수열님. 이분 아까 됐어요. 다른 분. 하셨나요? 네네. 그러면 이원재님. 이원재님. 네. 이화진님. 이원재, 이화진, 네. 네. 심동환님. 심동환님, 네. 네. 이주연님. 이주연님, 최정규님. 최정규님, 네. 네. 자, 이원재, 이화진, 심동환, 이주연, 최정규님 요 5분은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CGV 영화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설문에 해주시면요. 아까 세션 1과 세션 2에서 설문하신 분들 중에서 6분한테 좋은 또 경품도 있으니까 그건 뭐 이거 때문에 오늘 오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압니까? 또 여러분 또 받으실 수 있을지.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좀 시간 되시면 여기 저희 토크IT 사이트 들어가가지고요. 자기 마이 페이지에서 이미지 좀 자기 마이 페이지 얼굴 좀 올려주시고요. 이번 주도 매일 방송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아니면 4시 방송이 있으니까요. 토크IT에 다 스케줄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관심 있는 주제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늘 같이 좀 이렇게 다양한 관점 제시해 주고 아주 공유하는 이런 문화 만들어 놨으면 좋겠고 오늘 방송 들으면서 괜찮다 하면은 주위에 다른 IT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동료나 또 아는 뭐 친구들한테도 알려주셔가지고 기왕이면 더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바글바글 거려가지고 지금 관점들이 뭐 오픈되게 오픈된 방송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첫 방송 오늘 여러분들 좋은 참여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